Pangyolab. 안녕하세요. 팡요랩의 전민영 안녕하세요. 팡유랩의 노승은입니다. 입니다. 오늘 벌써 강화학습 기초 10강인데요. 1강 찍을 때만 해도 이거를 뭐 언제 다 하나 했는데 올해 안에 이렇게 10강을 찍게 돼가지고 되게 의미 있는 날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10강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마지막 10강은 이게 1강부터 10강이 런던 대학교인가? 컬리지 오브 런던? 뭐 거기서 이제 실버 선생님이 강의를 한 내용인데요. 10강은 말로 치면 보너스 렉처예요.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다 끝나고 이 10강은 따로 이제 시간을 공지해서 이거 들으러 올 사람은 들어오러 오는데 이거는 뭐 출석 체크 안 하고 시험 범위에도 포함 안 되고 뭐 좀 재밌고 편하게 클래식 게임스, 그러니까 실제 적용 사례들, 게임에서 어떤 뭐 고전적인 게임에서 RL이 어떻게 적용됐고 뭐 어떻게 쓰였고 이런 거를 지난 1강부터 9강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이렇게 다 나오면서 뭐 다 나오진 않는데요. 그래서 좀 약간 응용 사례들을 보는 그런 좀 재미난 렉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너스 강의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이 10강은 여러 게임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 응용 사례 그리고 바탕이 되는 이론들이 좀 조금 나오는데요.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현재, 그러니까 이 현재가 뭐 강의 당시 현재인데 이게 2년 전 강의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나오기 전인데 이 강의 당시에 State of the Art, 그러니까 각 게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AI가 도달한 최고 수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게임 이론 얘기가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믹스 서치, 그 다음에 셀프 플레이 RL, 그 다음에 강화학습과 미니맥스 서치를 결합하는 거,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5단원이 끝나고 6단원, 7단원은 Imperfect Information Games라는데 강의에서 거의 안 다루더라고요. 강의 시간이 참고로 10강은 실버 선생님 강의 영상이 1시간 52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까지 강의 영상들보다 좀 더 길고 기존이 보통 1시간 30분에서 40분 사이였거든요. 오늘은 좀 내용이 많은데 저희는 좀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는 Why Study Classic Games. 그래서 오늘 렉처 제목이 클래식 게임스잖아요. 근데 왜 클래식 게임스를 공부를 하나, 이거에 대해서 먼저 그런 직관, 그리고 그런 유용성, 클래식 게임스를 공부하는 것의 유용성,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우선 여기 있는 6가지 항목이 저는 다 되게 와닿았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Simple Rules, Deep Concepts. 그러니까 규칙은 간단한데 개념은 복잡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바둑 같은 것도 그냥 돌로 쌈 싸먹으면 이긴다 뭐 이런 간단한 규칙인데, 뭐 디테일하게 복잡한 규칙이 있겠지만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뭐 그리고 체스도 그렇고, 체스도 뭐 말 16개 갖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갖고 정말 다양한 전략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규칙은 간단하지만 복잡한 개념이 숨어있는 게 또 클래식 게임들이고요. 여기서 클래식 게임은 보드게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체커, 체스, 오델로, 바둑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Studies for hundreds or thousands of years, 그러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계속 사람이 플레이하면서 여러 경험과 지식들이 축적된 분야죠, 클래식 게임스가. 그리고 Meaningful IQ Test, 규칙이 간단한데 생각이 많이 필요한 만큼 뭐 IQ 테스트로서의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드로소필리아 오브 AI라고 돼 있는데 드로소필리아가 초파리래요. 그러니까 AI의 초파리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초파리가 뭐 생애 주기가 짧고 뭐 번식력이 좋고 해서 막 되게 그런 실험하는데 많이 쓰이잖아요. 어떤 생물학, 뭐 유전학,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클래식 게임이 AI에서는 그런 초파리 같은 개념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마이크로코스모스 인캡슐레이팅 리얼월드 이슈, 그러니까 마이크로코스모스가 소우주인데 현실 세계의 어떤 사항들을 포함하는 어떤 소우주다, 이 보드게임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games are fun, 재밌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래식 게임즈에서 AI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고 그런 결과들을 오늘 함께 봐볼 예정입니다. 클래식 게임즈라는 게 뭐 바둑이나 장기, 체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아, 그렇죠. 소우주, 뭔가 바둑에 뭔가 인간의 뭐 세상에 뭐 이치가 뭐 들어있다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그런 말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State of the Art를 보면은 AI in Games, 그러니까 각 게임 여기서 체커, 체스, 오델로, 백가먼, 스크래블, 고, 포커에서 현재 AI가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플러스 그 수준을 도달한 AI의 이름 혹은 프로그램의 이름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퍼펙트는 완전히 풀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와도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완전한 플레이가 지금 체커밖에 없죠. 체커가 뭔 게임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적의 해를 찾아버렸다는 얘기죠? 그쵸, 완전히 풀렸다. 아, 그러면은 약간 노잼이겠는데요? 그 방법을 알게 되면? 그쵸. 그 방법을 근데 인간이 알기는 또 쉽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체스 오델로 이건 다 슈퍼휴먼, 그러니까 사람 1등을 이긴 게 이제 슈퍼휴먼이고요. 이 당시에는 고가 지금 그랜드마스터라 돼 있죠. 그러니까 프로 레벨이란 뜻인데 네. 지금은 슈퍼휴먼이죠. 뭐 사람 1등을 완전히 가지고 네. 노니까. 알파고 제로가 오면은 진짜 슈퍼휴먼의 뭐 레벨에 올라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때는 보시면은 알파고 얘기는 없어요. 고에서는 모고, 크레이지 스톤 젠 뭐 이런 다른 프로그램들 얘기가 있고. 네. 여기 딥블루, 체스의 딥블루는 아마 AI 쪽에 계신 분들이랑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카스파로프인가? 뭐 체스 1등을 IBM에서 만든 딥블루가 이겼었죠. 꽤 예전이죠, 그게. 아주 옛날인 걸로. 네. 예, 오늘 그래서 체스 이런 프로그램들이 각각 어떻게 학습됐나 이런 얘기도 다 나옵니다. 재밌겠다. 네. 예, 그래서 방금은 AI in Games였고 그 AI가 RL을 써서 학습된 애도 있고 안 써서 학습된 애도 있을 거잖아요. 이번엔 RL로 한정지어서 RL로 학습된 애들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데 체커의 퍼펙트, 아까 치누기 RL로 학습된 애고요. 보시면은 전 슬라이드랑 비교해서 보시면은 겹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RL이 되게 많은 곳에서 쓰였다. 근데 체스는 이제 인터내셔널 마스터 정도라고 하죠. RL 쓴 거는. 아까는 슈퍼휴먼이었는데 딥블루. 이거는 딥블루가 그러면은 네. 아래를 사용한 게 아닌가 보네요. 그쵸.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궁금한 게 네. 체스를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가 나온 2년 뒤인 지금 만약 푼다고 하면 슈퍼휴먼이고 이거 딥블루보다 더 잘 둔다고 뭐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 데이비드 실버가 네. 알파고 제로를 만들고 네. 알파고 제로 방법론이 사실 어디서든 쓸 수 있는 방법론이에요. 보드게임이고 뭐 턴제 기반이고 1대1 제로섬 게임이고 몇 가지 조건만 만족되면 네. 똑같은 방법으로 체스랑 뭐랑 다 해요. 네. 그래서 다 그냥 훨씬 잘하게 되었다. 제가 그 논문은 안 읽었는데 그 논문이 네. 나온 건 알고 있어요. 그게 되게 좋은데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뭐 네이처였나? 뭐 하여튼 네. 체스 뭐 기타 등등에서도 다 된다 뭐 이런 네. 논문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바둑에서 뭐 모고, 크레이지 스톤, 쟤는 각각 9바이구 바둑판에서 되는 게 모고고 뭐 19바이 19에서 되는 게 쟤니고 뭐 이때 네. 당시는 이랬다고 합니다. 네, 이제 1단원 State of Art가 끝났고 2단원 게임 티어리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 게임 티어리는 여기서 갑자기 왜 나오느냐? 우리 RL 10강인데 왜냐면은 자 게임에서의 옵티멀리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바이러먼트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정해진 인바이러먼트, 예를 들어 아타리 비디오 게임 같은 거, 그러니까 컴퓨터와 내가 붙는 정해진 거 안에서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옵티멀리티라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제일 잘한다는 게 그냥 리워드를 제일 많이 받으면 제일 잘하는 건데, 자, 투플레이어 게임으로 넘어왔죠. 지금 뭐 체커든 체스든 바둑이든 1대1로 두 명이서 붙는 상황에서는 옵티멀리티란 무엇이냐,
왜냐면 상대에 따라 옵티말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플레이하는 애한테는,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를 생각해보면 주먹만 내는 애한테는 볼을 내는 게 옵티말이고, 볼을 내는 애한테는 가위만 내는 게 옵티말이고, 우리는 근데 사실 가위바위보에서 옵티말이 뭔지 알고 있죠. 뭐 3분의 1씩 랜덤으로, 완전히 랜덤으로 내는 게 옵티말일 텐데, 일단 옵티말을 우리가 느끼고는 있는데, 그게 옵티말이라는 거를. 근데 정의가 돼야 이제 그거를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옵티말을 정의하기 위해서 게임 이론이 나와요. 예. 그래서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What is the optimal policy pi I for ith player?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여러 명이 있고 i번째 플레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 옵티말은 무엇이냐? 만약에 i번째 플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다른 상대방들의 폴리시가 고정돼 있다면, 여기서 폴리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폴리시예요. 게임을 하는 어떤 정책. 네. 그게 고정돼 있다면은, 자, 먼저 베스트 리스폰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베스트 리스폰스란 뭐냐면은, 그 나머지 애들이 다 고정돼 있다고 가정할 때, 그 고정돼 있는 모든 애들에 대해서 최적의 폴리시가 베스트 리스폰스예요. 그래서 optimal policy against those policies. 그러니까 i번째 예를 들어 10명이 게임을 하는데 내가 세 번째 플레이어예요. 그럼 나머지 9명이 다 고정돼 있다고 가정할 때 걔네한테 최적의 어떤 폴리시가 있겠죠. 그게 베스트 리스폰스예요. 그러니까 최적 응답이라고 번역해야 되나? 뭐가 맞는 번역일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플레이어에 대한 베스트 리스폰스는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폴리시가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내시 평형이 나와요. 내시 이퀄리브리엄은 너무너무 유명한 개념이어서 할리우드 영화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개념이죠.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죠. 그래서 내시 평형, 내시 이퀄리브리엄은 뭐냐? 조인트 폴리시 for all players인데,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상호 간의 어떤 폴리시인 건데, such that every player's policy is a best response. 그러니까 모든 플레이어가 서로 상대방에게 베스트 리스폰스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내가 10명이서 게임하는데 내 입장에서 나머지 9명에 대해서 베스트 리스폰스를 난 하고 있고, 난 똑똑하게 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2번 플레이어도 나머지 9명에 대해서 베스트 리스폰스이고, 3번 플레이어도 나머지 9명 다 서로 상호 간의 베스트 리스폰스인 경우, 이걸 왜 평형이라고 하느냐? 모두가 베스트 리스폰스이면은 No player would choose to deviate from mesh. 그러니까 deviate가 벗어나다라는 뜻인데, 내 전략을 바꿀 요인이 없어요. 나는 이미 베스트 리스폰스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애들에 대해서 여기서 뭔가를 더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2번, 3번, 4번부터 10번까지가 다 서로에게 베스트 리스폰스여서 그 누구도 자신의 폴리시를 바꿀 요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폴리시는 고정돼요. 서로 다 안 바꾸니까. 그래서 어떤 균형이 맞춰지고, 그 균형을 내시 균형이라고 합니다. 내시 이퀄리브리엄. 이거는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도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내시 균형인데, 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면은 베스트 리스폰스, 자, 싱글 에이전트와 셀프 플레이 RL, 이 슬라이드의 제목인데, 자, 싱글 에이전트 RL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2명의 상대방이 생겨나면서 환경이란 게 변하기 시작한 건데, 자, 싱글 에이전트 RL 문제에서는 베스트 리스폰스가 싱글 에이전트 RL 문제의 해답이에요, 해답. 왜냐면 다른 애들이 고정돼 있으니까 이 고정돼 있는 애들은 other players become part of the environment. 그러니까 환경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고정돼 있으면은 내가 뭘 하면은 상대가 뭘 하니까 상대가 하는 거를 포함해서 그냥 환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나를 제외한 모든 게 다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다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게임이 MDP로 그냥 표현이 돼요. 상대방의 폴리시가 환경으로 이제 딱 넘어가면서 수학적으로 MDP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베스트 리스폰스는 그냥 이 MDP의 옵티멀 폴리시인 거예요. 이 MDP의 최적 폴리시인 거예요.
그 베스트 리스폰스는 좀 간단한 개념이에요. 다른 애들이 고정되어 있다 생각하고 그냥 싱글 에이전트 RL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시 이퀄리브리엄은 좀 더 복잡한 개념이죠. 내시 이퀄리브리엄은 is fixed point of self play RL. 그러니까 셀프 플레이 RL을 하는데 나와 나 자신이 붙으면서 강화습을 돌리는데 이거의 fixed point, 그러니까 구동점. 어느 순간 더 이상 얘네들이 폴리시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내시 이퀄리브리엄이에요. 그래서 뭐냐? 자, 익스피리언스는 에이전트들 간의 게임으로부터 익스피리언스가 만들어지죠. 뭐 액션 1은 폴리시 1을 따르고 액션 2는 폴리시 2를 따르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도와가는 건데 각 에이전트는 상대방 행들에 대해서 베스트 리스폰스를 학습해 나가고 한 명의 폴리시가 다른 플레이어의 인바이러먼트가 되니까 말하자면 인바이러먼트도 계속 바뀌어나가면서 굉장히 동적으로 어떤 픽스드 포인트를 찾아 나가는 과정인 거죠. 내시 이퀄리브리엄을 찾는다는 게. 그래서 all players are adapting to each other. 모든 플레이어가 서로 상대방에게 적응해 가면서 이 내시 이퀄리브리엄을 찾아서 계속 학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 수 있겠죠. 내시 이퀄리브리엄은 유니크할까? 그러니까 서로 전략을 바꾸지 않는 어떤 전략의 집합이 하나여야 될까요? 하나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죠? 하나일 필요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유니크하지 않은데 네. 어떤 조건들이 만족되면 내시평형이 딱 하나만 존재하는데 그 조건들이 바로 이제 나옵니다. Two player zero sum game. 자, 여기서 세 가지 조건이 나와요. 자, we will focus on special class of game.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조건은 two player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alternating player, 그러니까 턴제 기반으로 동시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턴제 기반으로 두 명이서 하는데 뭐 한 명을 백, 한 명을 흑이라고 보면은 흑, 백이 번갈아 가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투 플레이어 게임, alternating 투 플레이어 게임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제로섬 게임. 흑한테 이득이 되는 거는 백한테는 손해이고 백한테 이득이 되는 건 흑한테는 손해예요. 얘네 둘이 뭔가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간에 공격을 하는 그런 게임이다. 그래서 얘네의 리어드의 합은 0이 되는 제로섬 게임. 뭐 철권 같은 거 대표적이겠죠. 내가 상대 피 깎으면 나한테는 좋은 거고 상대한테는 안 좋은 거니까. 네. 근데 철권은 alternating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네. 턴제 기반이 아니니까. 실시간이죠. 근데 우리 보드게임은 다 턴제 기반 게임이죠.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있고 마지막 조건은 perfect information. 지금 여기 나오진 않는데 강의에서 말로 하거든요. 슬라이드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1번 조건, 2번 조건,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 perfect information.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커 같은 경우는 상대패를 모르니까 perfect information이 아니에요. 근데 바둑이나 체스나 이런 거는 상대가 어떤 스테이트인지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히든 정보가 없는 거죠. 그런 거 이제 perfect information이라고. 이 세 조건이 만족되면 내시 평형은 유니크하게 됩니다. 딱 하나의 어떤 내시 평형이 존재해요. 이걸 내시 선생님이 증명하신 건가요? 아, 이거 누가 증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실버 강의에서는 네. 그렇다고만 말해서. 하나만 있다라는 게 참 놀랍네요. 신기하죠. 도대체 이런 건 어떻게 증명하는지도 궁금하고. 내시 균형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뭐 두 이제 국가가 전쟁을 하는데 쳐들어가는 쪽이 무조건 불리하다고 한 상황이 됐으면 둘 다 안 쳐들어가는 게 최고의 수고, 그러면은 계속 서로 안 쳐들어간 상태로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를 내시 균형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요, 내시 균형은 더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둘 다 자기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네. 말씀하신 것도 내시 균형이 될 수 있고, 네. 둘 다 싸우고 있어서 전쟁을 하고 있어서 내가 먼저 전쟁을 멈추면은 나만 손해일 경우, 네. 그것도 두 국가 간의 내시 균형이겠죠. 그러니까 내시 균형이 여러 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경우는. 여러 개가 있는 경우인데 지금 이 조건상에서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쵸. 이 세 조건이 만족되면. 네. 예를 들어 내시 균형을 좀 더 설명해보자면 가위바위보 하는데 네. 내가 주먹만 내면은 네. 민영님이 빠만 내도록 수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주먹을 많이 내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러면은 민영님은 저한테 베스트 리스폰스인데 저는 민영님한테 베스트 리스폰스가 아니에요. 네. 그때 저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찌만 내도록 바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전략을 수정할 동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저는 베스트 리스폰스 때 민영님은 베스트 리스폰스가 아니고 네. 그럼 민영님이 또 바꾸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계속 네. 바뀌어 나가니까 이건 균형이 아닌데 네. 만약에 제가 3분의 1 확률로 완전 랜덤하게 묵찌빨 낸다. 네. 그랬을 때 민영님도 3분의 1로 똑같이 낸다. 네. 랜덤하게. 네. 둘 다 전략을 바꿀 요인이 없죠. 네. 그런 경우를 내시 균형이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 이런 내시 평형을 찾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방법론을 알아볼 것이다. 해서 게임 트리 서치와 셀프 플레이 RL 뭐 이런 두 가지 방법론을 오늘 배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잠깐 얘기했지만 퍼펙트와 임퍼펙트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퍼펙트 인포메이션은 마르코프가 풀리 옵저버블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체스, 체커, 오델로, 백가몬, 바둑 이런 거는 퍼펙트 완전 정복 게임이고 불완전 정복 게임은 포커나 스크래블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포커는 아시죠? 스크래블은 낱말 맞추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먼저 퍼펙트 완전 정복 게임에 대해서 먼저 볼 것이다. 그래서 포커 같은 경우는 내시 이퀄리브리엄이 엄청 많대요. 홀 패밀리 오브 내시 이퀄리브리엄이 있대요. 포커 같은 경우 불완전 정복 게임이니까 네. 홀 패밀리가 뭐 뜻이죠? 많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게임 이론 단원이 끝났고 자 우리가 서치랑 셀프 플레이 RL 두 가지 방법론을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서치 기반 방법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 서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미니맥스 서치예요. 그래서 이번 단원은 미니맥스 서치 단원인데 자 여기서 밸류 펑션을 좀 다르게 정의해요. 지금까지 밸류 펑션은 인바이러먼트가 고정돼 있고 우리가 어떤 폴리시를 따랐을 때 리턴의 기대값이었잖아요. 근데 이 투플레이어 게임에는 폴리시가 두 개죠. 그래서 밸류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냐? 첫 번째 플레이어와 두 번째 플레이어 폴리시가 정해졌을 때 그때 리턴의 기대값이에요. 근데 리턴이 뭐 100 입장에서 흑 입장에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부터 먼저 두는 걸 항상 100이라고 하면은 100 기준에서 이기면 1, 지면 마이너스 1이면 흑 기준에서는 이기면 마이너스 1, 지면 1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로 고정해요. 그냥 예를 들어 100 입장에서 본 밸류. 네. 이렇게 정의를 해요. 밸류 펑션을.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미니맥스 밸류 펑션은 뭐냐? 자, 100 입장에서는 자, 파이 1, 1이 100이에요. 파이 1 입장에서는 밸류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는 게 목표고 반대로 흑 입장에서는 밸류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려는 게 목표죠. 네. 이게 100 입장에서 정의된 1이 이기는 거니까 흑 입장에서는 지는 거니까 흑은 마이너스 1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1 마이너스 1 하면 뭐 1, 0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흑은 줄여야 되고 100은 늘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미니맥스 밸류 펑션이란 뭐냐? 둘 다 자기 최선을 다할 때의 밸류 값이에요.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스테이트로부터 흑은 흑의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줄이려고 하고, 100은 100의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밸류를 늘리려고 하고. 그래서 min vps를 맥시마이즈 하는 밸류. 그래서 미니맥스 밸류라고 하거든요. 네. 이 미니맥스 밸류 펑션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스테이트로부터 지금부터 양 플레이어가 서로 완벽하게 플레이를 하면 누가 이길 것인가 네. 를 나타내는 의미예요. 아, 미니맥스 밸류 펑션이라 하면 네. 우린 이걸 찾으려는 게 목표예요. 지금부터. 네. 그럼 미니맥스 폴리시라는 뭐냐? 조인트 폴리시 that achieves minimax value. 그러니까 파이 1과 파이 2가 있어서 이대로 하면은 미니맥스 밸류를 얻게 되는 폴리시. 그러니까 흑은 흑대로 자라고 100은 100대로 자라는 어떤 폴리시가 미니맥스 폴리시인 거죠. 그래서 자, 앞에 세 조건이 있었죠. 투 플레이어 얼터네이팅 게임이고 제로섬 게임이고 마지막으로는 퍼펙트 인포메이션 게임일 때는 미니맥스 밸류 펑션이 유니크해요. 그리고 미니맥스 폴리시는 내시 이퀄리브리엄을 만족합니다. 이런 건 다 이제 증명이 되는데 저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강의에서도 증명을 해주진 않고
그냥 알려줍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미니맥스 밸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어떤 바둑판에 있고 바둑의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바둑이 많이 이미 진행이 된 상태라고 가정을 할게요. 왜냐면 여기서 첫 번째 스테이트란 말은 특정 스테이트가 있으니까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네. 밸류 펑션은 정의돼야 되니까 뭐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어쨌든 어느 정도 뭔가 판이 진행됐어요. 여기에서 흑과 백이 제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한 이유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정한 건데 어쨌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칸이. 근데 그러면은 이제 가장 최선의 수를 찾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으면.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최선의 수를 뒀을 때 이미 그때는 근데 명확하게 승패가 이미 달려 있을 거예요, 판이 많이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서로 최선의 수를 둘 수밖에 수를 알고 서로 두는 게 내시 균형인 거고, 왜냐면 둘 다 폴리시를 끝까지 수련 안 할 테니까. 맞나요? 폴리시는 그 수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네. 어느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네. 흑도 흑의 정책이 있고 네. 백도 백의 정책이 있는데 네. 미니맥스 폴리시는 둘 다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경우 네. 일 때 그 폴리시대로 하면 미니맥스 밸류를 얻게 된다. 네. 그 폴리시대로 하면 그 미니맥스 밸류는 이 상황에서 둘 다 엄청 잘하면 누가 이길까? 서로 완벽하게 플레이하면 누가 이길까? 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판이 진행됐을 때 흑과 백이 둘 다 퍼펙트 플레이를 했을 때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말인즉슨 그 끝까지 더 보지 않고 그 어떤 특정 스테이트에서도 미니맥스 밸류 펑션을 알 수 있다는 뜻이고, 그거는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정해져 있다. 모든 스테이트에서 알 수 있다. 모든 스테이트에서 그게 존재한다. 네, 그 값을 찾아 나가는 과정인 거죠. 네. 미니맥스 밸류는 개념적인 거고. 네. 그 값을 찾아가는 거고, 그게 제가 또 한 가지 신기한 생각이 든 거는, 그걸 모든 스테이트에서 존재하고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바둑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단계에서도 이미 미니맥스 밸류 펑션은 이미 있고, 그러면은 바둑이라는 게임을 해를 완전히 구한다고 했을 때는 흑이 이길지 백이 이길지는 정해져 있는 거네요. 둘 다 최고의 플레이를 했을 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나?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내시 이퀄리브럼이 있는 거니까. 네. 그 폴리시, 미니맥스 폴리시로 뒀을 때 네. 누가 이길지는 정해져 있을 텐데 아마 거의 뭐 0에 가까운 값이지 않을까요? 뭐 1이랑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이 밸류 펑션 값이. 네. 궁금하긴 하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네. 이게 미니맥스 밸류, 미니맥스 폴리시고, 이제 이거를 찾기 위해서 미니맥스 서치가 나와요. The minimax values can be found by depth first game tree search라고 하는데, 실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AI 텍스트북을 열어보면은 챕터 1이 미니맥스 서치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I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뭐 요즘 AI는 다 딥러닝 얘기겠지만 이전 시대에는 그랬었나봐요. 이 미니맥스 설치가 되게 중요하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거를 꼭 잊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뭐 뉴럴넷이면 다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설치가 굉장히 힘을 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강의 내내 하십니다. 뭐 2년 전 강의니까 그렇게 옛날 얘기는 아니고요. 네. 요즘 학생들이 이런 거를 등한시 여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그렇죠. 딥러닝이 요즘 화두가 되니까 딥러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뭐 일반인 사람들이나 뭐 많다고 하는데, 의외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더 좋다는 뭐 말도 있더라고요. 네. 서치와 이제 결합돼야 최고의 그런 걸로, 알파고 제로도 뭐 대표적으로 둘이 결합돼서 하는 네. 거였었죠. 궁금하신 분은 알파고 제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니맥스 설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예시를 먼저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흙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아니다, 이게
이게 검게 칠해졌지만 10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 자 액션이 2개밖에 없는 어떤 게임이라고 해봐요. 뭐 실제는 더 많겠지만 간단하게 그림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100이 2가지 액션을 하는데 뭘 했어요. 그 다음에는 흑이 또 뭔가를 하고 100이 뭔가를 했더니 밸류가 나왔어요. 게임이 끝난 건가요? 네, 끝난 거예요.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네. 끝니 이렇게 하면 이런 값이 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값이 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지금 값이 다 다르죠? 네. 그러면은 자, 요 자리 맨 왼쪽에 100이 A1과 A2 중에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될까요? A1. A1을 해야 되죠. 왜냐면 100은 맥시마이즈 하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그래서 슬라이드를 하나 넘기면 요 자리에는 플러스 7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은 A1을 고른 거예요. 맨 마지막 줄에서 A1을 선택해서 이 밸류가 미니맥스 밸류인 거예요. 요 스테이트에서요. 네.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것도 다 100 입장에선 둘 중에 두 값 중에 더 큰 걸 고르면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플러스 9, 여기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이 스테이트들의 미니맥스 밸류가 계산된 거고, 자, 여기서 한 줄 위를 또 계산해 볼 거예요. 여기 흑의 입장에서는 플러스 7과 마이너스 2 중에 뭘 해야 흑이 잘하는 걸까요? B1과 B2 중에. 흑 입장에서는 이쪽이겠죠? 그쵸, 흑은 미니마이즈가 내 목표예요. 마이너스로 갈수록 내가 이긴 거니까. 네. 그러니까 B2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의 밸류는, 미니맥스 밸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네. 슬라이드를 넘어가 보면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4가 되죠. 네. 이제 그럼 맨 위로 가서 100의 입장에서는 이 둘 중에 얘는 맥시마이즈를 또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맨 위로 올라오겠죠. 네. 그래서 맨 위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의 미니맥스 밸류는 미니맥스 서치를 해봤더니 마이너스 2더라 네. 를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미니맥스 서치입니다. 이 게임은 그러면은 무조건이래. 완벽하게 뒀을 때 흑이 무조건 흑이 이게끔 설계된 게임인가 보네요. 이 게임이라기보단 이 스테이트에서 지금 아, 네네. 이 미니맥스 서치는 현재 스테이트부터 네. 이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첫 수였다. 그러니까 네. 첫 상황이었다. 그러면 네. 무조건 흑이 이기도록 설계된 거죠. 첫 수인데 세 수만에 끝나는 굉장히 간단한 게임인 거고 네. 실제는 이 트리가 말도 안 되게 크겠죠. 네. 바둑도 막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비슷하게. 똑같이 나타낼 수 있죠. 이게 미니맥스 설치입니다. 그러면 자, 밸류 펑션인 미니맥스 설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바로 느꼈겠지만 트리가 익스포넨셜하게 커져요. 할 수 있는 액션이 2개만 돼도 지금 3번 하면 2의 3승계의 리프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뭐 액션이 2개겠어요? 훨씬 많겠죠. 보통 보드 클래식 게임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게임 끝까지 다 설치를 해보는 거는 불가능해요. 예, 임프랙티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렁케이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강의에서 트렁케이트가 이제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밸류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를 써서 우리 이거 지금은 이제 많이 아시죠? 이 밸류 펑션 어프록시메이터 뭐 뉴럴넷이든 뭐든 써서 트리 끝까지 가보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잘라서 예를 들어 뭐 한 3수 정도까지 가본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그냥 밸류 펑션의 아웃풋을 그냥 그 자리에다 써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맨 아래에 써있죠. 자, use value function to estimate minimax value at leaf nodes. 그러니까 리프까지 가면 사실 거기서 더 돌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냥 자르고 그 동그라미에다 value 펑션 값을 써놓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minimax search는 어떻게 돌리냐? run to fixed depth with respect to leaf values. 그러니까 fixed depth가 중요한 표현인데 예컨대 세수 현재 상태부터 번갈아 가면서 세수까지만 더 보고 네. 세수만 두면 게임이 안 끝날 거 아니에요. 네. 그 자리에는 밸류 펑션 값을 넣어주자. 그렇게 하면 똑같이 미니맥스 서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상태의 미니맥스 밸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제 실버가 말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 트리를 이 미니맥스 서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간단한 걸 알려준 거고, 미니맥스 서치라는. 네. 대표적인 게 알파 베타 설치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다고 강의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알파 베타 서치는 뭐 cut off uninteresting part of the tree, 그러니까 트리에서 좀 재미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재미있는 부분만 서치를 많이 하고 네. 뭐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알파 베타 서치를. 관심 있는 분은 그루글링을 더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이 미니맥스 서치를 쓰는 건데 밸류 펑션을 함께 쓰는 거죠. 그럼 밸류 펑션은 어떻게 쓰냐? 예컨대 지금 제일 간단한 바이너리 리니어 밸류 펑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피처 벡터를 만들고 피처 벡터에다가 웨이트를 곱한 게 그 스테이트의 밸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웨이트를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체스를 예로 들면은 자, 왼쪽 그림 있죠? 이 상황에서 지금 밸류는 몇일까요? 모르죠? 네.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 캐슬이 있으면은 얘는 5점짜리 기물이니까 5점을 더해주고, 비숍이 있으면 비숍은 3점짜리 기물이니까 3점을 더해주고, 폰은 1점짜리인데 폰은 뭐 지금 한 개도 없으니까 0이고, 반대로 상대방의 캐슬이 있으면 마이너스 5를 더해주고, 그러니까 바이너리 피처 벡터를 만드는 건데 이 벡터는 각 기물이 있냐 없냐로 어떤 피처 벡터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각 기물의 가중치, 웨이트를 곱해서 이 두 벡터의 웨이트 프로덕트를 밸류 펑션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밸류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네요. 밸류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게 밸류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스테이트에서 이 정도 네. 점수다 이렇게 어프록시메이트를 하는 거고, 네. 잘 보시면은 이 피처는 사람이 만든 피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게임을 수만 번 해서 계산된 그 우위가 아니라 네. 사람이 도메인 전문가들이 사람의 지식을 담아서 만든 피처예요. 네. 지금 기물이 있는 것만 했지만 사실 기물의 컨비네이션으로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기물의 어떤 특정한 위치로 또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피처는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딥블루 얘기가 나와요. 바로 이 방법으로 어쨌든 이 방법으로 미니맥스 서치를 한 게 체스의 그 딥블루입니다. 네. 그래서 딥블루 얘기를 보면은 8,000 피처, 8,000 핸드크래프티드 체스 피처, 그러니까 방금 그런 피처를 8,000개나 만들었대요. 와. 그리고 밸류 펑션은 바이너리 리니어 밸류 펑션이고요. 그러니까 있냐 없냐 1,0으로 하는 네. 밸류 펑션이고, 그 웨이트들은 hand tuned by human expert. 그러니까 사람 전문가들이 다, 이건 AI라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전문가들이 사람 지식을 다 때려박아서 네. 이 상황은 이게 몇 점짜리고 이 상황이 몇 점짜리고 다 이제 토의를 해서 만든 거예요. AI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있죠. 예. 왜냐면은 그거에다가 서치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왜 만드냐? 서치를 하기 위해서예요. 네. 자, 하이 퍼포먼스 패럴렐 알파 베타 서치를 하는데, 알파 베타 서치가 미니맥스 서치의 한 일종이라고 했죠. 네. 미니맥스 서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룩 어헤드 16에서 40 플레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6수에서 40수까지 아까 트리 뎁스가 있었잖아요. 네. 아까 저희 3짜리 그렸죠. 네. 이 뎁스를 16수에서 40수까지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잘라서 이 밸류 펑션, 사람의 널리지가 들어간 밸류 펑션으로 그 자리를 대체해서 쭉쭉쭉쭉쭉쭉 계산해서 현재의 미니맥스 밸류를 계산하는 거예요. 아. 네. 네. 뭔가 트리 서치라고 하니까 MCTS도 생각나고 네. 그러네요. 물론 뭐 다르지만. 네. MCTS 얘기도 또 이따 나옵니다. 네. 저희 미니맥스 설치 얘기고, 이렇게 해서 게리 카스파로프를 4대2로 97년도에 이겼다고 합니다. 휴먼 챔피언을. 와. 그리고 most watched event in internet history라고 해요. 인터넷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이벤트 행사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RL은 안 쓰였어요. 이 밸류 펑션이 RL로 학습된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RL은 안 쓰였고요. 또 비슷한 방식으로 한 게 치눅이라고 체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체커 프로그램은 피처가 보면 21개죠. 그러니까 8,000보다 훨씬 적어요. 근데 어쨌든 논리지, 그러니까 지식 기반의 어떤 피처들이고, 여기서도 뭐 알파 베타 서치를 썼고요.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건 좀 다른 게 리트로그레이드 아날리시스인데, 이게 리트로그레이드가 시간에 역행하는 뭐 이런 뜻의 영단어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이 이기는 걸로 끝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백월드로 어떻게 서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룩업 테이블에 저장해서 최종적으로 N개의 체커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완벽하게 플레이를 한다고 해요. 이 N이 대충 10일 정도라고 합니다. 11개의 체커가 나오면. 결과는 뭐 마리온 틴슬리라는 챔피언을 94년도에 이겼고요. 1994년. 근데 마리온 틴슬리가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게임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뭐 자기가 인생 동안 7판밖에 안 졌대요. 이 체커라는 게임에서. 근데 그 중에 2판이 치노크한테 진 거라고 합니다. 와. 이때는 94년도 얘기고, 치녹을 만든 사람이었나? 하여튼 그 사람이 계속 연구를 해서 2007년에는 퍼펙트하게 플레이하도록 풀렸다고 해요, 체커가. 그래서 이게 10에 24승 정도 되는 크기의 게임인데 그냥 게임을 끝까지 설치를 다 했대요. 이 컴퓨테이션이 많이 발전하면서 2007년에는. 그래서 네. 이제는 퍼펙트 플레이 어게인스트 갓, 그러니까 신을 대항해서도 완벽한 플레이를 하는 수준에 왔다고 합니다. 알파고 이전에도 참 많은 어떤 사람과의 대결이 있었죠. 예, 여기까지 해서 미니맥스 설치 얘기가 끝났고요. 이번 단어는 4단원인 셀프 플레이 RL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셀프 플레이 RL과 미니맥스 서치 기반 방법론 2개를 배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셀프 플레이 RL은 뭐냐면은 간단해요. 저희가 지금까지 썼던 RL 방법론을 그대로 쓰는 건데, 자, apply value-based RL algorithm to games of self-play. 그러니까 셀프-플레이로 경기를 만들어내서 그 경기들에 대해서 value-based RL 알고리즘을 쓰는 거예요. 뭐 MC를 쓸 수도 있고 TD를 쓸 수도 있고 TD0, TD 람다를 쓸 수도 있겠죠. 이 개념들은 이제 익숙하셔야 되는데, 이 식도 바라건대 익숙하시면 좋겠는데 안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결국에는 이 식이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실제 밸류와 내가 예측하는 밸류 사이의 차를 제곱한 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스퀘어드 에러, 내 예측치와 실제 값의 차이를 제곱한 거를 미분을 하면은 제곱이 앞으로 나오고 차가 남고 그라디언트가 뒤에 붙거든요. x제곱이 2x잖아요. x-k의 제곱이 2 곱하기 x-k 곱하기 x-k의 미분이 붙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식으로부터 유도된 식들이고요. 여기 실제 밸류에다가 뭐 r 플러스 감마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게 td0였고 뭐 td 람다였고 이랬는데, 이게 앞의 식이랑 조금 다른 게, 이 투플레이어 게임은 대부분 인터미디어트 리어드가 없어요. 게임 도중에는 리어드가 안 발생하고 막 두다가 게임 끝나고 나면은 이겼는지 졌는지만 나와서 0000000 하다가 마지막에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감마도 다 빼고 R도 다 0이어서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스테이트에서의 밸류 빼기 현재 스테이트에서의 밸류. 그래서 다음 스테이트의 밸류로 현재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데이트 밸류 펑션 toward successor 밸류. 여기서의 밸류는 다 미니맥스 밸류 펑션이고요. 그거의 어프록시메이터고, 예, 그것만 바뀌었을 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밸류가 미니맥스 밸류로 바뀐 거고, 양쪽이 플레이하니까. 두 번째는 인터미디어 리어드가 없어서 R이랑 감마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만 남은 거다. 뭐 MC는 똑같고 TD 람다도 뭐 이런 식으로 셀프 플레이 RL을 할 수 있대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진짜 재밌는 게 Policy Improvement with After State인데, After State가 뭐냐면, 자, 우리 이제 게임의 룰을 안다고 가정해보면은, 예전에 모델 프리랑 모델 베이스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델을 모를 때는 V만 갖고는 액션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느 액션을 해야 그 스테이트로 가는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게임의 룰을 완전히 알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어느 액션을 해야 그 스테이트로 가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successor 스테이트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현재 스테이트에서 갈 수 있는 다음 스테이트들이 뭐가 있는지 내가 알아요. 게임의 룰을 정확히 알면. 네. 간단하죠. 바둑에서는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스테이트로 뭐 우연히 가고 안 가고가 없잖아. 이건 디터미니스틱 게임의 경우에 대한 얘기인데 네. 거기다 두면 무조건 거기 돌이 낮이잖아. 네. 낮이잖아요. 체스도 내 스테이트에서 갈 수 있는 스테이트 다 알죠. 뭐 어느 말을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네. 그래서 Q가 아니라 V만 알면은 폴리시 임프루먼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Q는 액션 밸류인데 옛날에 저희 V만 갖고 몰라서 액션 밸류를 학습했었거든요. 네. 모델 프리인 상황에선. 네. 근데 이제 V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어떤 스테이트에서 밸류가 몇인지만 알면은 네. 그 스테이트로 가는 법은 내가 아니까. 네. 그럼 내가 현재 있는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가 뭐가 있는지 다 알고 네. 다음 스테이트가 10개 있으면 그 중에 밸류가 제일 높은 거. 네. 백의 입장에선. 흑의 네. 입장에선 제일 낮은 걸 그냥 고르면 되니까 네. V만 학습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슬라이드의 내용이에요. 네. 자, Rules of the game define the successor state SUCC. 그러니까 S에서 A를 하면 그 다음 스테이트가 뭔지를 게임의 규칙이 알려준다. 네. 그래서 액션은 다음 스테이트들의 V가 최대화되는 걸 선택하면 된다. 백의 입장에는. 흑의 입장에선 다음 스테이트의 V가 최소화되는 액션을 선택하면 된다. 네. 이렇게 하면은 This improves joint policy for both players. 그러니까 policy improvement가 된다는 얘기예요. policy iteration에서 policy를 평가하는 게 있고 policy를 개선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개선할 때 V만 갖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됐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네. 이게 지금 셀프 플레이 RL에서 V만 갖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너무 쉽죠. 앞에 자 V 어떻게 계산할지 해서 MC나 TD 써라. V만 있으면 액션도 할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예시가 나와요. 셀프 플레이 TD인 오델로. 오델로란 게임은 이렇게 쭉 두면은 그 줄에 있는 애가 쭉쭉쭉쭉 네 색깔로 뒤집어지면서 뭐 더 많은 게 이기는 거였나? 판이 다 찼을 때 네. 하여튼 그런 게임인데 여기서는 로지스텔로란 프로그램이 이걸 또 잘 했어요. 로지스텔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로지스텔로가 그러니까 오델로를 두는 AI 이름이에요.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근데 먼저 피처들을 만들었는데 이 피처들이 자, created 1.5 million features. 밀리언이 100만, 150만 개의 피처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돌들의 포지션의 조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그림에 보면 이렇게 4개의 내 돌이 있느냐, 그 아랫줄에 내 돌이 있느냐, 그 아랫줄에 내 돌이 있느냐, 이런 모든 컨비네이션별로 다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형태로 내 돌이 있느냐, 왼쪽 귀퉁이에 9개의 내 돌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네. 각가지 컨비네이션을 다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바이너리 리니어 밸류 펑션을 만든 거예요. 있냐 없냐 0 또는 1로. 근데 이 150만 개는 게임에서 자주 발생하는 돌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크래프트드 피처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크래프트드 피처는 이렇게 있으면 몇 점이다 이런 건데 그냥 여러 다양한 상황이 있냐 없냐로만 만들어준 거여서 핸드크래프티드와는 다르다라고 실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학습했냐면 Generalized Policy Iteration을 했다고 합니다. 자, Policy Iteration 기억나시죠? 안 나시면 몇 강이더라? 뭐 한 4강인가? 폴리시 이터레이션 3강 아닌가요? 3강인가? 예, 뭐 그쯤에 나옵니다. 그래서 Policy Evaluation을 하고 평가를 하고 네. 평가한 걸 바탕으로 그리디하게 뭐 그리디해도 되고 입실론 그리디해도 되고 이렇게 움직여서 폴리시를 임프루브하면 새로운 폴리시가 나오고 그 폴리시를 다시 이밸류에이션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폴리시 이터레이션인데 이걸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폴리시로 셀프 플레이를 해서 게임을 막 만들고요. 경험을 막 만들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몬테카를로 방법을 써서 현재 폴리시를 평가하고요. 몬테칼로 방법을 쓴다는 게 아웃컴을 리그레션 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게 와닿으셨으면 좋겠는데 리그레션이 숫자 맞추기거든요. 숫자 맞추기. 슈퍼바이즈드 러닝처럼 아웃컴은 이겼냐 졌냐예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에서 이겼으면 1, 졌으면 마이너스 1이면 이 스테이트가 인풋, 아웃풋이 이겼냐 졌냐 여부를 네. 리그레션 그 관계를 학습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거를 몬테칼로를 쓴다는 거랑 같은 말임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폴리시를 평가하고 나면 이 폴리시를 바탕으로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를 합니다. 그리디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플레이를 만드는데 이 그리디하게 움직일 때 백의 입장에서는 맥시마이즈를 하고 흑의 입장에서는 미니마이즈를 합니다. 미니맥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플레이어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은 학습이 됐고 그 당시 월드 챔피언인 타케시 무루카미를 6대 0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로지스텔로는 슈퍼 휴먼 레벨을 달성한 첫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미니맥스 설치가 쓰였고요. 이렇게 폴리시를 만들면 이걸로만 한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또 미니맥스 서치를 한 거죠. 이렇게 밸류 펑션을 학습해서. 오델로 얘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오델로가 판의 크기가 좀 작고 네. 간단한 게임이라서 가장 먼저 해결이라기 슈퍼 휴먼이 된 걸까요? 그러겠죠. 뭐 모르겠어요. 먼저 이걸 그냥 한 걸 수도 있고. 몬테카를로는 아웃컴 앤 리그레션, TD는 그렇진 않은 거죠. 그쵸. 네. 그렇게 자, 이번에는 오델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항상 개념 나오고 그 개념이 쓰인 게임 나오고 개념 나오고 게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강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셀프 플레이 아래를 배우고 있고 첫 번째로 오델로를 배웠고 오델로가 그게 쓰였고 두 번째로 백가몬이라는 게임,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하는 게임이어서 다들 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백가몬이 뭔지. 근데 백가몬이라는 보드게임이 있고 그거를 푸는 TD 가몬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었대요. 근데 TD 가몬은 IBM에서 만든 거고 가장 유명한 AI였다고 합니다. 이 강의 당시에. 그래서 알파고 이전이니까 알파고 이전에 제일 유명한 AI였나봐요. TD 가몬이. TD 개화? 그래서 저희가 아는 TD가 맞나요? 맞아요. 그 TD가 맞아요. 그 TD를 쓴 거고 그리고 여기는 오늘 배우는 예시 중에 유일하게 뉴럴넷을 썼어요. 뉴럴넷. 이게 언제? 언제? 잘 모르겠네요. TD 가문이 만들어진 게 뉴럴넷이라고 하니까 뭔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아니요. 뉴럴넷이 깊은 게 아니에요. 네. 진짜 얕은. 딥 뉴럴넷이 아니구나. 예. TD 가문이 1992년에 나왔네요. 예. 그래서 실버가 이때는 컴퓨테이션이 어려워서 이 뉴럴넷이 깊진 않았고 이 피처는 이렇게 로우한 피처를 썼다. 그리고 이 노드 수가 뭐 80, 40 이 정도라고 기억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뭐 이 뉴럴넷을 랜덤 웨이스로 초기화하고 셀프 플레이로 트레이닝을 한 건데 이 셀프 플레이를 할 때 TD 러닝을 썼다. 그래서 이 식은 TD 제로인데 사실은 TD 람다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non linear TD 러닝. 그래서 이 TD식 알죠? R 플러스 감마가 없어진 거는 제가 아까 설명했죠. 원래 R 플러스 감마 vs T 플러스 1인데 중간 리워드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쓰고 재밌는 게 임프루브먼트 할 때 그리디 폴리시 임프루브를 했대요. 익스플로레이션이 전혀 없었대요. 근데 항상 수렴을 했다는데 이게 왜 그런지 왜 그럴까요? 하고 실버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학생이 손을 들고 정답을 맞춥니다. 익스플로레이션이 전혀 없었는데 항상 최적의 폴리시로 수렴을 했대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답은 백가몬이라는 게임을 몰라도 답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알아야 답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못하는 걸로. 왜냐면 백가몬에는 주사위가 있대요. 게임을 할 때 뭐 주사위를 던져서 뭘 하는데 네. 그 주사위가 스토캐스티시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확률성이 너무 있어서 네. 계속 다른 데를 가게 해줘서 익스플로레이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environment 자체 안에 inherent stochasticity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재된 확률성이 있어서 네. 굳이 익스플로레이션 안 해도 계속 다양한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학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성립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해요. 제가 약간 지금 정답 같은 말을 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래서 네. TD 가몬의 결과를 보면은 뭐 제로 익스퍼트 놀리지였고요. 그 로우한 포지션만 썼으니까 그것만 했을 땐 스트롱 인터미디어 플레이를 했고 이게 점점 시간에 따라서 계속 연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1년에 처음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를 썼을 때 어드밴스드 레벨에
하나 더 할수록 점점 뭐 스트롱, 슈퍼휴먼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마지막이 아니네. 하여튼 월드 챔피언도 이기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TD 가몬 연구하던 분이 나중에 이 뉴럴넷이 발달하고 돌아와서 이 히든 유닛 개수를 늘려가면서 뭐 연구를 다시 했는데 이 그래프 읽기가 좀 어려운데요. 80 히든 유닛이 제일 위에 그려져 있거든요. 제일 위에 그려져 있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히든 유닛 많을수록 잘 되구나 이런 얘기도 했고 히든 유닛이 뭐였죠? 히든 유닛이 그 뉴럴넷에서 그 노드 개수를 히든 유닛이라고 해요. 그래서 히든 유닛이 많을수록 노드가 많아서 더 이제 복잡한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셀프 플레이 RL까지 한 거예요. 자, 오늘 현재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에 대해서 배웠고 각 게임들에서 어느 수준에 있나, 왜 그리고 게임 연구를 하나, 그 다음에 게임 이론을 배웠죠. 그걸로 도대체 두 명이서 하는 게임에서 최적의 폴리시란 어떤 건가, 그 다음에 미니맥스 설치를 배웠고 그 다음에 셀프 플레이 RL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마지막 단원인 RL과 미니맥스 서치를 결합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심플, 자, 지금 이 단원, 이 RL과 미니맥스 서치를 결합하는 거에서 먼저 세 가지 방법론을 배울 거예요. 근데 일단 배우기 전에 심플 TD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그냥 하는 TD는 현재 밸류를 석세서 밸류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석세서가 다음 스테이트 밸류. 네. 그래서 VST에다가 VST 플러스 1을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value function backed up from raw value at next state. 그러니까 다음 스테이트의 밸류가 현재 스테이트로 오는 거다. 하나 더 보고 어떤지를 넣는 건데 TD가 템포럴 디퍼런스가 지금 R 플러스 감마가 빠진 거죠.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이 밸류 펑션을 TD 러닝으로 학습을 하고 이게 마친 다음에 자, 2페이지로 2단계로 나눠서 첫 단계에는 밸류 펑션을 학습했어요. 저희 지금까지 한 방법은 TD 러닝으로 밸류 펑션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그 밸류 펑션을 이용해서 미니맥스 설치에 썼었죠. 네. 미니맥스 서치에서 예를 들어 뎁스 3까지만 가보고 세 번째에서는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다 이 밸류 펑션 값을 넣었었죠. 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게 지금 마치 알파고 1이랑 비슷하거든요. 네. 알파고 1 MCTS 할 때 밸류 펑션 그거랑 비슷한데, 자, 로지스텔러와 TD 감은 모두 이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단계로 나뉘어서, 그래서 여기서 서치하는 거는 밸류 펑션에는, 그러니까 여기 서치의 결과가, 미니맥스 서치의 결과가 밸류 펑션을 낮게 만드는데 전혀 안 쓰였어요. 네. 왜냐면 분리되어 있었으니까, 러닝과 서치가 분리되어 있었으니까 1단계, 2단계로. 네. 근데 그럴 필요 있느냐? 서치의 결과가 러닝에 영향을 줘서 밸류가 또 정확해지고 밸류가 다시 서치에 또 좋은 영향을 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심플 TD가 지금까지 배운 거였는데 오델로랑 백가문에선 잘 됐는데 체스랑 체커에서는 잘 안 됐어요. 이 방법으로 하니까 poor performance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can we learn directly from minimax search values? 그러니까 설치를 아예 학습 과정에 포함시켜서 밸류 펑션을 더 낮게 만드는데 쓸 수 없을까 하는 게 질문이에요. 그런 방법론이 앞으로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방법론은 TD 루트입니다. 자, TD 루트. 자, TD 루트, TD 리프, TD 트리 스트랩 이렇게 3개를 배울 거예요. 네. 먼저 TD 루트부터 배워보자면은 좀 이 그림이 진짜 저는 좋은 그림이라고 봐요. 자, ST에 있어요, 현재. 네. 다음 스테이트가 ST 플러스 1이죠. 네. 그럼 ST 플러스 1에서 미니맥스 서치를 쭉 해요. 네. 그랬더니 미니맥스 밸류가 이거야. 이 초록색이야. 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네. 뭐 흑 입장에서는 미니마이즈, 백 입장에서 맥시마이즈를 하면 여기 도달해요. 네. 이 밸류가 미니맥스 밸류잖아요. 네. ST를 이 값이 되도록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폴리시를? 아니, 밸류를. 지금 폴리시는 우리 안 다루고 있어요. 다 밸류 베이스드 방법론이거든요. 왜냐면 룰을 다 알아서 밸류 펑션만 알아도 네. 액션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게임의 규칙을 알아서.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ST 플러스 1에서 설치를 하고
그 설치한 밸류로 st의 밸류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이게 러닝과 서치를 컴바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칸까지 더 가는 거랑 뭔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서 한 칸까지 더 가는 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쪽을 안 보게 되겠죠. 서치를 할 때 다음 스테이트부터 계산을 하니까 이쪽 지금 여기서 하면 여기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겠죠. 아, 네. 네. 그래서 st 플러스 1에서 자, 이거예요. 원래는 그냥 vst 플러스 1이 vst로 왔는데 네. vst 플러스 1보다 거기서 서치를 돌린 밸류가 더 정확하니까 그거를 st에다 넣자 해요. td 루트는. 네. 이해되셨나요? 네. 자, 노테이션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이 v하고 플러스 있는 거는 st에서 미니맥스 밸류를 한 결과예요. 네. 그러니까 v 플러스 st는 이 파란색 값이고 v 플러스 st 플러스 1은 이 초록색 값이에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는 서치 돌린 값이에요. 서치 돌린 값을 플러스라고 하면은 미니맥스 서치 돌린 값, st 자리에다가 st 플러스 1에서 서치 돌린 값을 넣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거는 이거와 같은데 i 플러스는 st 플러스 1에서 서치 돌린 노드를 가리키거든요. 네. 그 스테이트 콤마 w의 밸류 값. Where I plus s is the leaf node achieving minimax value from s.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 노테이션이 네. I 플러스는 어떤 스테이트를 가리키는 거고 그 스테이트를 밸류에다 인풋으로 넣으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네. 그 값을 st 자리에다 넣는다. ST 자리에다가 넣어서 st의 밸류가 그게 돼야 된다. 그 네.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한다. 그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한다? 네. TD 업데이트 할 때 td 업데이트 할 때 원래 그냥 다음 스테이트의 네. 밸류를 했었는데 네. 다음 스테이트에서 미니맥스 서치를 돌려서 네. v 플러스 st 플러스 1을 구하고 네. 그 값으로 v st를 업데이트한다. 네. 입니다. 네. 이해는 됐는데 네. 뭐 크게 이게 의미가 큰 의미가 크죠. 있는 왜냐? 거예요? 네. 왜요?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할 때 지금 서치의 결과를 쓴 거예요. 처음으로. 네. 네. 지금까지는 밸류 펑션은 td 러닝으로 구하고 네. 그게 끝난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서 서치를 했는데 네. 지금 밸류 펑션을 학습하는 도중에 서치를 쓴 거예요. 지금. 네. 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Combining RL and Minimax Search가 이번 단원의 제목이고요. 네. 근데 서치를 쓰는 방법론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어서 지금 세 가지 방법론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TD 루트고, 네. 그래서 TD 루트는 First Ever TD Learning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뭐 체커 프로그램에 쓰였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TD Leaf예요. TD Leaf. TD 루트가 있었고 이번에 TD Leaf. 이건 뭐냐면은, 자, ST에서 VST를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ST에서 서치하면은 어떤 파란색 스테이트 값이 있어요. 네. 그 값에다가 내가 현재에서 서치한 거를 그 다음 스텝에서 서치한 걸로 덮어 써주는 거예요. 네. 왜냐면 한 스텝 더 가서 서치한 게 더 정확할 테니까. 네. 이건 그런 겁니다. 이 한 줄로 다 표현이 되는데 이걸 수식으로 보면은 자, V 플러스 ST가 ST에서 서치한 거고 V 플러스 ST 플러스 1이 ST 플러스 1에서 서치한 건데 V 플러스 ST에다가 V 플러스 ST 플러스 1을 넣어주자. 넣어준다는 게 뭐 진짜 대체한다기보단 그 방향으로 조금 업데이트를 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게 TD 리프예요. 그러니까 내 현재 값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내 현재의 서치 결과를 다음 스텝에서의 서치 결과로 바꿔준다. 이런 방법도 있겠죠. 간단하죠? 네. TD 리프가 뭐 체스에서 쓰인 게 나이트캡이라고 하고요. 나이트캡은 이런 방식으로 학습이 됐고, 근데 뭐 셀프 플레이에선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치눅, 오리지널 치눅은 핸드 튠드 웨이트를 썼는데 나중 버전 치눅, 그 체커하는 프로그램 치눅은 셀프 플레이를 썼고,
셀프 플레이를 써서 학습된 웨이트이 핸드 튠드 웨이트보다 더 잘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TD 루트랑 TD 리프 배웠는데 마지막 트리스 트랩이란 게 배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철학에서 나와요. 자, TD 리프랑 TD 루트는 리얼 스텝과 이미지너리 스텝을 섞는 거거든요. 네. 한 걸음은 실제로 더 보는 거고 네. 그게 리얼 스텝이고 거기서 서치를 만들고 내 자리에서 서치를 만들고 그건 이미지너리 스텝인데 네. 이미지너리 스텝과 리얼 스텝을 굳이 섞을 이유가 있냐? 라는 철학이에요, 트리스 트랩은.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다 상상 속에서 해버리자. Why mix real step and imaginary step? Let's just do everything in imagination. 이런 철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Update search values toward deeper search values. 자, 현재 자리에서 서치를 막 돌리면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모든 노드들을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네. 자기 아래 걸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맨 아래가 되면은 이 체크 무늬는 요로 업데이트가 되고 네.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이게 미니맥스 밸류면 그게 이 위로 업데이트가 되고 네. 그래서 미니맥스 search value computed at all nodes 그 다음에 value backed up from search value at same step for all nodes 그러니까 같은 단계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다 자기 아래에 있는 애들로부터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트리스 트랩은. 오케이? 네. 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지금 RL과 서치를 합치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트리스 트랩, TD 루트, TD 리프 이렇게 세 개를 배우고 마지막 방법론이 트리스 트랩인 건데 이거는 상상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실제 스텝을 밟지 않고 체스에서 트리스 트랩이 쓰인 게 뭐 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나 봐요. 실버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미니맥스 설치 얘기였고 이번에는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설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RL과 설치가 합쳐진 건데 네. 이게 바로 MCTS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MCTS가 하여튼 현존 최고 좋은 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먼저 루트 스테이트부터 시작해서 셀프 플레이로 게임을 막 시뮬레이션을 해요. 네. 그다음에 이 시뮬레이티드 된 게임에다가 그 익스피리언스에다가 RL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저희 8강에서 배웠었거든요. 인티그레이팅 러닝 앤 플래닝에서 배웠었는데 네. 시뮬레이션 한 경험에다가 그냥 모델 프리 RL 방법론을 쓰는 거예요. 그거를 몬테카를로 방법을 쓴 게 몬테카를로 트리 설치였죠. 네. 몬테카를로 방법을 쓴다는 게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그냥 시뮬레이티드 된 익스피리언스에서 각 밸류가 뭐가 될지 실제 아웃풋으로 학습하는 게 몬테카를로 방법론이고 그걸로 이제 Q 밸류 같은 걸 학습해서 미니맥스 서치는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액션들을 이렇게 다 봤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풀 위스일 것 같아요. 그 풀 위스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았어요, 이 강의에서. 근데 제 추측인데 아마 그럴 것 같거든요. MCTS는 몬테카를로 컨트롤을 넣는 거죠, 서치 안에다가. 그래서 각 액션들의 밸류를 시뮬레이티드 익스피리언스로부터 학습을 하고 그래서 좀 좋을 것 같은 액션 밸류들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고르면 익스플로이테이션이 되니까 익스플로레이션을 섞어주는 게 뭐 UCT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었고요. 네. 이 UCT 알고리즘은 모든 노드가 다 밴디스로 봐서 모든 노드마다 다 밴디스로 보고 거기다 UCB를 적용하는 거예요. UCB가 저희 9강 바로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을 밸런스를 해주면서 UCB를 적용하는 게 이제 MCTS의 한 응용이죠. 이 MCTS는 뭐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Performance of MCTS in Games에서 MCTS is best performing method in many challenging games. 그래서 바둑이든 헥스든 라인스 오브 액션이든 이게 무슨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챌린징 게임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강의 내용이 끝날 것 같습니다. 사실 뒤에 스크랩을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패스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패스를 했고요. 마지막에 6단원인 이게
저희 강의 슬라이드는 있는데 실버 강의에선 아예 없더라고요, 이 슬라이드들이. 쭉 패스하고 여기가 나와요. 스무스 UCT 설치라는 슬라이드가 잠깐 여기서 얘기하고 끝내는데, imperfect information일 때 이 스무스 UCT라는 걸 쓴다고 해요. 근데 정말 짧게 얘기해서 사실 뭐 큰 내용은 없고요. 대충만 얘기를 해보자면 액션이 뭐 어떤 확률로 UCT를 하고 어떤 확률로 어떻게 하냐면은 에버리지 스트래티지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까지 배웠던 상대들의 에버리지 비헤이비어를 배우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뭘 하더라. 그래서 평균적으로 뭘 하더라 해서 뭐 그거를 이용해서 UCT를 좀 수정한다고 하는데 그걸 스무스 UCT라고 하는데 이게 포커에서 되게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아주 개괄적인 얘기를 하고 끝나요. imperfect information에서는. 그래서 저도 뭐 더 정보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해를 하자면 아까 가위바위보에서 네. 뭐 상대방이 뭐 보니까 뭐 좀 경향이 빠를 많이 내는 것 같다는 거를 약간 보고 뭐 run against respond to opponent average behavior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 얘기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걸 제가 짧게 얘기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안 하셔도 되는 슬라이드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컨클루전으로 RL in games, a successful recipe 해서 레시피, 그러니까 마치 요리법처럼 각 게임에서 어떤 조리법들이 함께 사용됐나, 어떤 재료들이 함께 사용됐나를 정리해 놓은 슬라이드인데요. 각 항목별로 예를 들어 input 피처는 뭐 바이너리를 썼는지, 컨피규레이션을 썼는지, 뭐 밸류 펑션은 리니어 밸류 펑션을 썼는지, 뉴럴넷을 썼는지, RL은 트리 스트랩을 썼는지, TD 리프를 썼는지, MC, TD, MC, MCTS, 뭐 학습은 셀프 플레이를 했는지, 서치는 알파베타 서치를 썼는지, MCTS를 썼는지, 이런 게 각 게임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법으로 했을 때 성공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었다가 한 슬라이드에 정리되어 있어서 클래식 게임들에 대해서 체스, 체커, 오델로, 백가문, 고, 스크래블, 홀덤, 리미트 홀덤, 그러니까 포커인 것 같아요. 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했다 하면서 10강 클래식 게임즈 강의는 끝나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안 했으면 섭섭할 뻔했던 게 네. 되게 뭔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느낌이 들었고,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배웠던 거, 개념 9강까지 배웠던 게 어디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됐고, 그리고 뭐 실제로 또 여기에서 또 알파고로 또 더 어떻게 알파고로 어떻게 또 기술이 발전이 됐는지도 저희가 미리 다뤘기 때문에 그런 거랑 다 비교해서 생각해보면은 뭐 종합적으로 이걸 정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여기 알파고가 아니고 모고인데, 네. 보시면은 일단은 알파고 제로처럼 셀프 플레이를 했고, 네. 서치는 MCTS를 했는데, 네. RL에서 저희 알파고나 알파고 제로는 TD가 네. 아니었죠. 네. 네, 그랬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밸류 펑션도 뉴럴넷에서 썼던 거죠. 리니어 밸류 펑션. 그러니까 뉴럴넷은 아니고. 알파고요. 알파고는 뉴럴넷이죠. 네, 네. 알파고랑 차이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제일 첫 번째로 할 때 게임 이론이랑, 네. 내시 이퀄리브리엄이랑 막 그런 거를 밸류 펑션의 미니맥스 밸류 펑션, 유니크 미니 밸류 펑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생각했던 게, 바둑이라는 게 진짜 최적의 해를 따르면 흑과 백 중에 유리한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왜냐면 반집 차이가 나니까 결국엔 승부가 안 나는 게임이 아니라 승부가 무조건 나는 게임이니까, 그러면은 아주 미세하게 나면 흑이랑 백 중에 누가 유리할 텐데, 궁금한 게 알파고 제로끼리 붙었을 때 흑백의 승률이 어떻게 됐나요? 모르겠어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합니다. 50대 50일까요? 글쎄요. 네, 그러면. 오늘 10강까지 이렇게 같이 따라와 주신 시청자분들, 지금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이 강의를 찍는 시점 기준으로 300명 정도가
꾸준히 시청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첫 번째 강화학습 저희 1강 영상이 오늘 조회수가 2,000명이 돌파를 해서 그리고 저희 구독자 수도 많이 늘었고 아무튼 이 강화학습 이 컨텐츠를 하면서 저희도 많이 배우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